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1월이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새해의 첫 달이 벌써 끝이 났는데요. 새해 첫 달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새해 결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독서를 결심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새해 결심을 안 세운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해 첫 달, 한 달 동안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많이 올랐던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미국에서도 아마존 베스트셀러에도 많이 올랐었고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되자마자 꽤 높은 인기를 누렸던 책입니다. 폴 칼라니티라는 작가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했고 영문학 석사를 하셨고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과학과 의학의 역사 및 철학 과정을 이수하셨고 예일 의과대학원에 진학해서 의사의 길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탠퍼드로 돌아와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그러다가 암 선고를 받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고 정말 최고의 레지던트로 인정을 받고 있던 상황인데 암 선고를 본인이 받으면서 의사이면서 환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든가 특히 이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마주한 환자들을 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환자가 됐을 때 느끼는 또 다른 감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어떤 시점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을 텐데 이 죽음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또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죽음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주제였고 제가 관심이 많은 주제였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흥미가 가는 책이었고요. 호스피스 병동을 입원을 하게 되면 의사가 처음 물어본다 그래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생각을 맑게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까요? 아니면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갈까요? 라고 환자한테 물어본다고 해요. 애초에 호스피스 병동 자체가 완쾌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람마다 그때까지 살아온 삶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물론 어느 게 더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고통을 줄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아프더라도 선명한 정신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고통이 좀 있더라도 의식이 선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또 막상 만약에 제가 환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의사의 경우에도 본인이 환자의 위치에 섬으로써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환자들한테 재활치료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치료가 된다라고 말했던 말 한마디가 사실 환자가 그걸 실행하기에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몸소 체험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신경외과 의사로서 또 문학도로서 본인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펼쳐놓습니다. 중간중간에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내의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폴 칼라니티가 이걸 쓰다가 본인 기준에선 완성을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전 과정을 지켜본 아내가 뒤에 짧게 에필로그를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필로그 부분이 사실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오랜만에 진지하게 다시 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에세이의 미덕을 갖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 책 되게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가름끈이 없습니다. 양장에는 가름끈이 기본 아닌가요? 읽을 때 되게 불편했습니다. 네, 다음 책도 에세이인데요. 김중혁 작가의 뭐라도 되겠지입니다. 난 제목 너무 좋지 않나요? 저의 어떤 삶의 모토 중 하나입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라도 되겠지. 그래서 김중혁 작가가 이게 2011년인가 냈던 산문집이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깔깔대면서 볼 수 있는 에세이고요. 중간중간에 만화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숨 돌리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에세이를 쓰는 사람으로서의 자아가 있을 것이고 소설가로서의 자아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김중혁이라는 자연인 본인의 자아가 있을 텐데 에세이스트로서의 자아가 정말 유쾌하고 재밌고 기발하고 즐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뭐라도 되겠지라는 제목을 어디서 따온 거냐면요. 73페이지에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재능이란 누군가의 짐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나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작정 흐르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운 다음에 생겨나는 것 같다. 그래, 버티다 보면 재능도 생기고 뭐라도 되겠지. 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김주학 작가 같은 경우에는 소설보다 에세이를 좋아하는 독자들도 있어요. 저는 소설을 많이 읽어본 건 아니고 나는 농담이다랑 예전에 1층 지하 1층을 읽어봤는데 저는 둘 다 좋아하거든요. 소설도 재밌고 에세이도 재밌어요. 둘 다 좋고 에세이가 워낙 이렇게 유쾌해서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즐겁게 부담 없이 읽기 좋은 책입니다. 다음 책은 에드워드 윌슨의 인간 존재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에드워드 윌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과학자죠. 제가 에드워드 윌슨 책을 처음 읽었던 게 고등학생 때거든요. 통섭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뒤에 있는데 요렇게 생긴 책입니다.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처음 읽고서 되게 좀 혹했던 책인데 과학과 인문학이 결국은 통섭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인간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타난 생물 중에 다수준 진화를 통해서 지금의 문명을 이루게 된 하나의 종이다. 그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연구 수준이 더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인문학 역시 그에 맞춰서 변화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수준 선택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체 수준에서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집단 수준에서는 이타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다층적 수준의 선택을 한다는 개념의 진화 이론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개체 수준과 집단 수준의 어떤 본성이 다르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순적인 존재고 그 모순을 어떤 인문학의 동력으로 삼아왔다. 그 인문학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정수 같은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책이 재밌어요. 재밌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윌슨과는. 윌슨은 굉장히 꾸준히 통섭을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일단 첫 번째,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 두 번째, 이 사람이 말하는 통섭이 정말 통섭인가? 세 번째, 통섭이 필요한 것인가? 등등의 문제에서 저는 윌슨과 동의하지 않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과학과 인문학이 반드시 통섭을 해야 하는가? 저는 분명히 두 개의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만나는 부분이 있고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 그 이상을 굳이 이 양쪽을 결합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통섭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전 확정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요. 과학이 뭔가를 더 밝혀낸다고 해서 물론 그것을 참고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철학의 인식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인지심리학 분야의 어떤 연구 결과를 많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돼서도 안 돼요. 윌슨이 얘기하는 어떤 통섭이라는 것이 읽어보면 과학자로서 과학의 입장에서 인문학을 이렇게 포섭하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섭인가? 물론 윌슨도 막 100%다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뇌과학의 신봉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항감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윌슨의 입장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습니다. 어떤 인간의 진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 사실 새롭진 않죠. 우리가 너무 리처드 도킨스식의 진화 개념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근데 리처드 도킨스를 되게 까요, 이 책에서. 심지어 이 책의 부록에 포괄 적합도 이론,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진화 이론이 왜 틀린가에 대한 논문이 뒤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리처드 도킨스도 대차게 까죠, 이 다수준 선택이라는 이론을. 그리고 중간에 좀 재밌는 게 외계인에 대한 상상적인 묘사를 좀 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뭐 외계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외계인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탄소화합물로 구성이 돼 있을지, 아니면 다른 어떤 화학물질로 존재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면 어떤 모양이지? 막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가정을 하고 있어서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책입니다. 다음 책은 로버트 하인라인의 우주복 있음 출장 가능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북으로 봤거든요. 그새 또 알라딘에서 새로 이북 파우치가 나왔길래 샀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흔히 SF 3대 작가를 로버트 하인라인, 아이작 아시모프, 한 명 누구냐? 아서 클라크 3명을 꼽죠. 물론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좋은 사이파이 작가들이 있지만, 로버트 하인라인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을 읽은 적이 있고, 이번에는 하인라인의 장편을 한 번 더 읽어봤고요. 재밌어요. 되게 술술술 넘어가는 사이파이고, 이 로버트 하인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서 이렇게 복무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 쪽에 굉장히 해박해서 우주복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제목이 우주복 있음 출장 가능이잖아요. 이게 주인공 남자애가 우주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누회사의 이벤트에 지원을 해서 선물로 우주복을 받습니다. 정말 개고생을 해서 당첨이 되거든요. 우주복을 받아서 걔를 스스로 개조를 다 해요. 개조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진짜 쓸 수 있는 우주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입고 한 번만 산책을 나가보자. 그리고 집 뒤에 개울을 이렇게 나갔다가 근데 뭔가 교신이 잡히는 거죠. 우주선이랑. 그래서 우주선이랑 얘기를 막 했는데 진짜 우주선이 착륙을 한 거예요. 집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납치가 된 겁니다. 우주 해적들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고생을 해서 모험을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험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기억에 남고 정말 인상 깊고 이런 책은 아니었고요. 잘 읽히는 SF 모험담의 어떤 미덕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좀 작은 소책자들인데요. 하나는 객체화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점들이라는 스탠퍼드 철학백과의 항목 중 하나이고요. 다른 하나는 혼자를 기르는 법이라는 출간 예정인 혼자를 기르는 법에서 몇 개를 뽑아서 만든 소책자고, 서평을 남기는 이벤트 같은 거에 이제 당첨이 돼서 읽은 책이고요. 요거는 뭐 이렇게 안에가 만화책이에요. 되게 재밌습니다. 좀 뭐랄까 약간 시니컬하고 제 감성에는 되게 잘 맞았는데, 굉장히
시니컬하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차갑진 않아요. 좀 같이 슬퍼하는 느낌이 좀 밑에 깔려 있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도 그 현실이 사실상 그 밝은 현실들은 아니잖아요, 요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습니다. 보고 나면 약간 그래, 혼자가 된다는 게 혹은 이 현실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지. 되게 힘들고 고단하고 되게 가끔은 냉소를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공부 모임에 후원을 해요. 정기가울이라고 해서 철학 논문이라든가 어떤 이런 스탠퍼드 철학백과 항목 같은 것들의 저작권을 사서 번역을 해서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를 보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책 외에도 뭐 이렇게 발터 벤야민의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뭐 기술복제가 가능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든가 그 전에 받은 게 요 시리즈로 받은 게 요 페미니즘의 주제들, 그리고 제일 최근에 받은 게 요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요거를 받았고요. 스탠퍼드 철학백과 같은 경우에는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부하다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스탠퍼드 철학백과에서 찾았던 적이 많이 있는데 페미니즘 쪽을 찾아볼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일단 칸트의 견해가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저는 이 첫 페이지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이 책을 딱 피자마자 뭐가 있냐면 객체화는 페미니즘 이론의 중심 개념이다. 그래서 객체화라는 건 상대를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명의 주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욕망의 대상이든 뭐 어떤 도구든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객체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객체로 대하는 사고방식에 어떤 게 담겨 있느냐. 첫 번째 도구성, 두 번째 자율성의 부정, 세 번째 비자발성, 네 번째 대체 가능성, 다섯 번째 신체의 침범 가능성, 여섯 번째 소유, 일곱 번째 주체성의 부정, 여덟 번째 몸으로의 환원, 몸으로 대하는 거 사람을, 아홉 번째 외모로의 환원, 그 다음에 열 번째 침묵시키기.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여성을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선 속에 요새 나오는 페미니즘 책들이 조금 가볍고 실용적이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의 철학적 기반이 무엇인가? 페미니즘이라는 사회학적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기반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해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 전기가오리를 진행하시는 분께 제가 좀 한국어로 읽고 싶은 논문들이 몇 개 있어서 철학 논문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셔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학 공부를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 철학서가 너무 많고요. 이러한 시도들이, 이러한 노력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지성의 밭을 일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조금 더 이런 탄탄한 토대 같은 것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철학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은 여기 공부 모임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1월에 읽은 책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읽은 책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읽고 있는 책들도 있고, 근데 그런 책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달에 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